네, 안녕하세요. 토리영수 강사 이대호입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없군요. 네, 제 거 보시면 거기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어쨌든 입시 전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 수업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7월 9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요때 수업 화요일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굉장히 필요한 수업들로 시간들로 꽉꽉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 다 좋은 수업들이고 다 잘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걸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이런 걸 노란색 매번 똑같은 PT를 쓰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란색을 그었습니다. 확 눈에 들어오죠. 근데 저게 제가 볼 때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빈출 유형의 핵심 파악에 노란 게 없죠. 그렇죠? 잘 안 나올 만한 거를 준비해서 하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빈출 유형을 핵심을 파악해서 요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요게 반복되더라. 이게 응용으로 다른 학교에서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한다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수업의 특징이자 제 수업의 난도가 그 정도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의치한 준비하는 학생들, 약대 준비하는 학생들 혹은 뭐 연대 이하는 안 가겠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수업은 어쨌든 끝까지 풉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지막 답이 나올 때까지. 파이널 때 그렇게 안 해요. 시간이 없고 더 많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은 자세하고 명확하게 끝까지 풀면서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실수, 학생들이 하기 실수도 보여주고요. 다양하게 다른 별애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문제를 푸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있죠. 1번 같이 풀게 되면 단점은 더 문제 수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수업에서 풀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매번 보잖아요. 그럼 그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것도 1시간 내외에 걸리게 됩니다. 1시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문제 풀이가 그렇게 오래 걸려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풀면 돼라고 예시 답안을 제시하는 거는 뭐 길어야 20분이에요. 15분, 2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좀 어려운데 어떤 학생들, 뭐 너희 선배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또 다른 방식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연관된 기출 문제가 뭐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 문제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할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됩니다. 3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 모의고사를 보고 같이 정확하게 풀고 그다음에 유사 문제들 그리고 진도 나가고 싶은 것들을 많으면 2문제 정도 풀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그래도 제가 가져가는 건 뭐냐면 다양한 문제들을 정답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줄줄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봤을 때 제시문이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제시문이 없는 학교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제시문이 없어도 문제 접근하고 어느 정도 이게 깊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를 학생들이 이미 1시간 내외로 풀어봤어요. 그럼 고민을 했어요. 끝났죠.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끝났잖아요. 제시문 분석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다음 문제를 접근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문제를 준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문제지 푸는 걸 기대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제시문을 보고 어떤 문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상상해 보는 시간이 최소한 15분은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절약해야겠다 싶어서 자세하게 끝까지 풀어준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뭐 수능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거는 이미 수능 공부를 하면서 훈련이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서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가 논술 수업의 방향이고 실제로 그 접근을 토대로 직접 결과 값까지 얻어내는 거는 알아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제 수업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풀이하는 스킬들도 학생들은 보면서 좀 배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효과 때문에 굳이 논술을 볼 것도 아닌데 논술 수업을 듣는 건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도움이 되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전 핵심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풉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거는 뭐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힌트를 한 마디만 톡 던져줘도 문제가 확 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두 학교에서 나왔어요. 2014년에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 2018년에 다른 학교에서 나왔는데 2014년에 나왔을 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나왔을 때는 힌트가 있었어요. 별거 아닌 힌트였어요. 부분적분을 이용해라. 그런데 2018년도에 다른 학교에서 나왔을 때는 그 말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문제는 푸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미적 과목에서 적분의 여러 방법 중에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요.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하다가 부분적분 하겠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배운 게 몇 개 없는데, 배운 게 없는 건 좋은 겁니다. 배운 게 100개 정도 되면 그중에 뭘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힌트가 제시문에 별로 없으면 힌트가 한 2개밖에 없어요.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게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그 중에 하나는 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부분적분은 너무 흔해요. 정말 많이 쓰여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점수가 확 바뀝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풀 거냐? 수업을 실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할 때 자 이거 부분적분 하면 되잖아요 하고 쭉 풀어주면 진짜 5분이면 풀이가 끝나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건 저도 공부를 해요. 저도 고민을 해요.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정말 가끔. 그럼 물어보죠. 보통은 풀었을 때 풀어봤니? 라고 물어봅니다. 풀어본 적이 있어? 근데 못 풀어봤대요. 처음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했는지를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고등학생들 수준에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기특은 한데 저한테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그 학생도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됐어요라고 매번 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실전에 가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 문제 봤더니 차수가 줄어들었는데 차수 줄어드는 거 내가 안 거는 한 2~3개밖에 없고 그 방법 중에 이걸 적용해 봤더니 이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됐어요가 되면 이건 이제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 걸 알아내요. 그럼 학생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너희들이라면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 풀 수 있겠니? 어떻게 고민해야 돼? 가르쳐주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잊어버리고 복습 방법이에요. 잊어버리고 다시 한 2주 정도 있다가 보고서 그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지를 해봐라. 스스로 까먹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해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6개월만 외워라고 해버려요. 이 방법을 그냥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있었던 사례를 외워놔. 일단 6개월, 5개월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게 보여주는 거는 제 수업에 있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고민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얘네들 수준에서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힌트가 뭐가 있을까? 풀었던 학생들의 사례를 갖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문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만약에 인강 찍는다 굉장히 짧아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고민하면서 하지 않아요. 현강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진짜 학생들이 잘 못 풀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면 빠르게 제가 풀어버리면요 그냥 학생들이 오 그러네 저렇게 하면 되네 하고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 생각 얘기를 한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복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선생님 수업도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제 수업은 특별 학생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복습을 일단 다른 뭐 문제를 더 공부하고 싶어 다른 거 풀어보겠다 너무 좋죠. 근데 저랑 했었던 그 수업이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통 갖고 와서 풀거든요. 그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봐봐 별로 안 어렵지?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가 아니고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접근을 하고 나면 약간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고 풀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럼 학생들이 풀어요. 잘 못 풀겠죠. 일부는. 그러고 나서 풀어주고 나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날 집에 가서 풀어보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집에 가면 생각이 막 나요. 스물스물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보자마자 생각이 나요. 그럼 안 좋아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약간의 응용 형태인 상태로 다른 학교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출제가 될 거잖아요. 올해. 그랬을 때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생각의 흐름 이런 제시문을 보고 다각도로 생각하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아 이거밖에 없겠네. 그러네. 되네. 이런 흐름을 학생들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금방 하게 되면 오늘 하게 되면 내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막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때 선생님 어떻게 풀었더라? 어떻게 접근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답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뱀이 한 마리가 있대요. 이런 거를 가끔 하시나요? 뱀 한 마리 있어서 찾아보세요. 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보고 나면 이거 어떻게 못 봤지? 이거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뇌가 원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풀이를요. 보고 난 그날은 당연히 생각나요. 누르려고 해도 생각나요. 그래서 당연히 교재와 예시답안 다 주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화요일 수업이잖아요. 월요일 밤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떠올리되 내 수업이 생각나면 누르고 제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내가 풀었던 거 선생님 어떻게 풀었다 이게 생각나면 누르고 스스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 처음 보는 거다. 그게 돼요. 근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접근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문제를 풀면 좋지만 수학적 계산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수학적인 계산은 어차피 계속 훈련을 할 거니까 하지만 접근이 중요하다. 제가 소중한 이 설명회 시간에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2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저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요. 자세하고 명확한 해설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논술 수업을 뭐하러 와서 듣습니까? 대학마다 이거 알려드리면 진짜로 안 놓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뭐 공개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모든 대학이 논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문제가 정말 고등교육과정 안에서 나왔고 고등학생들이 그걸 풀 수 있느냐를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팀을 꾸려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항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규칙이에요. 그럼 어느 홈페이지는 다 들어가면 출제됐었던 문제가 다 있어요. 제일 시간 아깝지 않게 제일 오랫동안 많은 문제를 접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목이 메어 오네요. 그런데 굳이 왜 와서 수업을 듣느냐? 좋은 문제를 뽑았을 거라고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미 넘치는데 그중에서 좋은 문제 있을 거라고 뽑았을 거라고 믿는 거죠. 선생님들이. 또 하나는 첨삭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저는 3번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거다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이런 실수들을 너희가 하더라를 가르쳐줘요. 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풀었는데 풀어졌어요. 확신을 갖고 풀까요? 생각보다 논술은 확신 갖고 못 풀어요. 이건 보자마자 뻔하게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푸는 문제가 가끔 있는데 딴 애들도 다 확신 갖고 풀어요. 그거는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가? 선생님들도 심지어 그래요. 뭐 이거겠지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런데 확신을 갖고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다르게 접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예측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이거 치환하면 되겠구나. 물론 저도 심지어 아닌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우연히 풀었는데 한 방에 맞은 친구가 있다면 되게 자기도 모르게 건방져지면서 어깨도 좀 올라가고 턱이 이렇게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 그게 자기가 맞았으면. 그런데 별애를 2-3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코웃음 칠까요? 형, 난 그런 실수 안 하는데 그게 그런 실수하는 친구가 있어? 고3 맞아? 그러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이 하는 실수든 다 그럴만해요. 그걸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치한반이면 이렇게 안 해요. 의치한반은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되게 쉬운 실수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에 만점이 안 나오고요. 제 모의고사는 심지어 거의 백지에 가깝게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쓰긴 쓰는데 틀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쓴 게 없어. 접근 자체를 못했어. 그럴 때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 할 때 이거 해갖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푸는 친구들인데 문제는 이거 미분하면 이거니까 아니고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도 이러니까 아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예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미분일을 해갖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배웠던 걸 생각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저걸 내가 듣고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들으면 아 그래 맞아 나도 저럴 수 있었어 저럴 또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게 왜 틀렸는지 배웠던 걸 왜 안 풀리는지가 아니야 왜 틀렸는지 왜 오개념인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수업에서 제일 많이 배운 학생이 뭐냐면 제가 아직 첨삭하기 전이잖아요. 그 학생이 어떻게 썼는지 저 뭐가 보이나요? 네. 그 학생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업할 때 저 이제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풀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첨삭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자기가 했던 실수를 제가 보기도 전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왜? 다시는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실수했으면 다시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틀렸다가 왜 틀렸는지 깨닫고 아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실력 자체가 떨어져서 접근도 못하고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접근 과정에서 나의 오개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오개념들을 잡아주는 게 가장 실력이 많이 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었는지 좀 설명을 하게 되고요. 4번은 이미 뭐 거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접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한을 합니다. 제시문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나를 이용하여, 혹은 뭐 예를 들면 심지어 기하가 나오는 학교일 거예요. 기하를 이제 낸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하의 개념을 집어넣는데 타원이 나왔는데 쌍우성이 나왔는데 실제 풀이는 기하 과목에서 배우는 식이 아니라 미적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식을 유도해서 푸는 문제들을 교수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린 내겠다고 했잖아. 야 요즘 애들 이런 걸 못 풀어? 내자. 왜냐면 이거 우리는 접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수능엔 안 나와요. 그 방식으로. 과목이 다르니까. 기하 선택하는 학생 기하만 하고 미적 선택하는 경우는 미적만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미적도 배웠고 기하도 배웠으면 이 문제를 물어봐야지. 이걸 풀 수 있는지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접근을 하나가 아니라 이 경우에 A 방식도 되고 B 방식도 되고 심지어 이렇게 제시문과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기하가 나온 과목에서 예를 들면 벡터를 쓰면 쉽게 풀린다는 것까지도 가르쳐줘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를 이 문제를 만점짜리 답을 쓰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여러 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저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면서 두세 개 푼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별해가 그리고 접근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5번, 6번은 저희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매시간 모의고사를 보고요. 대면 첨삭, 지면 첨삭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면 첨삭은 제가 해오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자, 네 답을 좀 봐봐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첨삭을 하면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6번은 입시 상담, 원래 컨설팅이었는데 상담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막 이렇게 막 50명, 100명씩 오면 감사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서 뭐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상담은 가능해요. 상담 수업 시간 중간에. 근데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어느 대학을 논술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왔을 때 어느 대학이 좋을까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은 것들을 좀 추려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학생이 더 유리한 대학이 있고 안 그런 대학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유료 컨설팅에서 알 수 있느냐 하고 학교 선생님이 알 수 있느냐 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아도 정작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잘 푸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학생 답을 많이 봤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논술 선생님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진행을 아마 올해 선생님마다 다른데 이제 하실 거예요. 하실 거고 정말 꼭 상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1차적으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상담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시간을 들여서 어머니가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제 계획을 냈는데 저는 일단은
이게 안 할 거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빨리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바로 개강할 때부터 좀 수업을 들으면 최소한 5장, 6장 정도의 논술 써온 걸 봤잖아요. 그럼 어떤 수준이고 어떤 걸 더 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학원에서 학원 차원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제 수업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쓰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요 말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문제와 답 무슨 기계처럼 그냥 딱 주고서 기계 학습 시키듯이 그냥 학습을 시키면 아 이런 문제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구나.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본인이 직접 쓰게 할 겁니다. 쓰지 않고 눈으로만 봐서는요 안 돼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근데 논술은 원래 재밌거든요. 이거 모순 같지만 논술 수업은 원래 재밌어요. 원래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논술 수업만 하는데 재밌는 이유는 자기가 쓰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틀린 게 뭔지를 확인하고 내가 틀릴 수 있었던 거를 확인하고 별해를 확인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라서 그냥 문제와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고 첨삭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개별 첨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첨삭을 하게 될 거고요. 개념 설명 부분은 뭐냐면 뒷부분에 이제 후기 좀 나와 있긴 한데 꼼꼼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꼼꼼하게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혹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통째로 때로는 외워라라고. 외우라는 게 진짜 글자 그대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외우라고 할 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개념을 웬만하면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개념을 왜냐하면 다 알만한 거 다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들으면 새로워요. 모를 것 같은 개념을 다시 노하우를 설명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받아갈 수 있게 할 거고요. 기하와 확통 부분에 대한 거 문제들 좀씩 섞어서 늘기 시작할 건데 그것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줄 거고 그 개념도 필요하다면 논술에 나온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 방법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지금 대치 밑함에도 좀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좀 속상했으나 이제 많아질 거라고 믿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꾸준히 듣는 것도 좀 고마울 정도로 그렇긴 해요. 원래 논술이 재밌어서 그래요. 논술 선생님들 수업은 다 원래 많이 듣고 즐거워합니다.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 재밌었어 이러지는 않죠. 그럼 이상한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왔는데 그때 논술 수업 너무 즐거워. 이건 거짓말이에요. 딴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배우는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이런 생각했어요. 화요일 그게 싫지 않아요? 이름도 화자야. 그죠? 수요일 왠지 기분 좋고 금요일 좋고 금요일이 좋다 보니까 요즘은 목요일 저녁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 화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다고 믿어요. 저는 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얻어가고 막 지쳐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불쌍한 내 자녀 무슨 학원을 또 보내. 괜찮습니다. 즐겁게 할 거고요. 꾸준히 학생들이 듣더라. 꾸준히 듣는 것도 하나의 그냥 그걸 보고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도움이 안 되면 나갑니다. 도움이 안 되면 진짜 나가요. 제가 뭐 왔을 때 사탕 주고 음료수 사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본인이 즐겁고 배우는 게 도움이 되니까 듣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이야기는 뭐 이거 써 있지 않구나. 네, 길지요. 뭐 이거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네. 그냥 개념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첨삭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들었는데 좋았더라.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거 재밌습니다. 현역 때 최저를 못 맞췄던 학생이 재수를 하는데 다시 왔어요. 제 수업을. 그래서 첨삭 받았던 게 너무 도움이 돼서 기억이 나서 재수할 때 다시 와서 수업을 듣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어느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 막 복사하는 과정을 까먹었네. 어쨌든 재수해 갖고 합격했으니까 좀 잘 갔죠. 잘 됐죠. 이런 거는 좀 고마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들었으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좀 들어봐. 다른 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또 우리 센터장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왜냐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들어봤는데 또 왔다라고 하는 건 진짜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니까 고맙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 안 해. 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 수업 구성이 이게 뭐 달라진다고 뭐 크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일 먼저 모의고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나면 그걸 제가 집에서 풀어와 갖고 그 다음 첨삭은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학생이 제출한 거에 대한 풀이는 그날 바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제 수업 진도 나가면서 또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동안 그 모의고사 첨삭하는 동안 질문 질의응답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주어지게 됩니다. 커리큘럼은 11주까지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뒷부분에 다른 것들은 학생들을 보고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넣는 12주 과정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은 이 앞부분 할 땐 공통과정만 있잖아요. 그럼 미적이 안 나온다는 거냐? 나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원래 실제 논술 수업을 가면요, 뭘 하게 될 거냐면 이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것과 동시에 관련됐는데, 예를 들면 적분을 좀 해야 되는 문제, 관련됐는데 기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좀 넣어놓을 거예요.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파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확팍 바뀌잖아요. 물어보는 게. 논술도 사실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예를 들면 역항수를 응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날의 진도 문제는 확통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가르쳐 주도록 병행해서 수업은 할 겁니다.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열정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